교종은 미나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종이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너 무식해도 관계없어. 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교종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면 돼. 선종은 이게 참 알딸딸하다. 내가 깨달았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허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한국에 불교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제일 먼저 들여온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의 소수리망 2년, 그래서 372년, 그 다음에 백제 마라난타 384년 마라난타, 그 다음에 신라 아도 520, 나중에 이제 527년에 이제 공인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들어옵니다. 아도, 순도, 무코자, 여기 이제 순도, 여기 이제 무코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마라난타는 아마 사람 이름이었을 거고, 이런 거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도라고 하는 거는 도에 수순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 무코자는 검은 옷 입은 오랑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옷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색, 이거 이색 아니고요. 이색 아니고 이거 회색. 아무튼 불교 들어온 것만 보면 고구려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하고, 물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말고 가야로 들어왔다. 이제 허왕옥설입니다. 허왕옥설. 그리고 고구려 위쪽에 초원의 길로 들어왔다. 요동성 유광탑 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다 불분명해요. 그래서 길 세 가지로 불교가 들어와요. 하나는 중국을 거쳐서, 이건 전부 다 중국 거쳐서 들어온 불교. 그 다음에 초원의 길이라고 실크로드 중에서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영남로 말고 그 위에 유목민들이 다니던 어떻게 보면 스텝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원의 길. 글로 들어온 흔적이 요동성 유광탑조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 들어온 게 허왕옥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 나오는 53불의 전례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로도 밑으로도 들어오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바섬 있는 쪽,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 맨 밑에 그쪽으로 해서 거기가 예전에 그 흑치상제 나오던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해안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코스가 있는 거고, 배 타고 뭐 무역하다 보면 그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고, 유목문화로 들어오는 거나 배 타고 들어오는 거는 이게 약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인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순도, 마라난타, 아도입니다. 아도도 뭐 아두산마, 뭐 머리 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도가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다. 뭐 별소문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한말이나 이럴 때 서양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어. 근데 굉장히 특이해. 우리 모습하고 전통 모습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외국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염색을 하지 않는 백이민족 이런 거니까 쟤네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한 게 하나. 그 다음에 아도나 순도는 도전하러 온 사람이래. 전도사래. 전도사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전도사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선하실 때 전도선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파견했다 이런 거는 아쇼카 왕 때도 나와. 이게 뭐냐면 교종. 그러니까 그냥 불교가 전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교종.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거를 가리키는 그러한 종파. 그러니까 불교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는 교종이고 하나는 선종이에요. 교종은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해서 어떤 원리 체계를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이 번뇌가 없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게 내부자면 진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게 내가 먼저 알아. 난 내부자라서. 나는 한 보름 전에 알았어.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면 걸리면 깜빵이에요. 그 내부자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사고 자기 주변 사람을 사견을 해줄 수는 있는 거지. 우리는 몰랐던 거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투자로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교종.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모든 정보나 이런 게 초 A급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어. 번뇌 없이 바로 투자 들어가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쪽 전문가일수록 이렇게 오류 개연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100%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하지만 일반인보다 오류 개연성이 주는 거죠. 그게 교종. 그래서 공부를 더 치밀하게 할수록 그 오류 개연성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없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가 100% 존재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요게 99.9까지 계속 공부량을 늘려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를 교종에서는 최고까지 올라가면 100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현수 법장 스님 같은 분이 얘기하는 교상적 관법. 공부가 명확하면 그것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 하면 금방 효과가 나는 건 맞아요. 단 100%가 되느냐가 사실은 논점이에요.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명확하게 알면 그것은 무조건 명확한 행동을 동반한다. 선불교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네가 알아도 그것이 실천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타보지 않아도 손을 불에다가 넣었을 때 사람은 힘이 남아있는 한 불에서 손을 빼려고 한다. 타봤냐? 이거는 간접 지식이에요. 타봤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실천을 동반한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나 유럽 쪽 사람들이 이런 식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지에 대해서 높이는 방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야 그러다가 덜컥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덜컥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예측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실은 운전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미친놈이어가지고 언제나 침범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운전대를 못 잡습니다. 그건 서로 간의 약속인 거야. 하지만 미친놈이 있지. 세상에는 미친놈이지. 그게 술을 먹은 사람이든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그래서 99.9하고 100하고의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엄종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100이었어 라는 쪽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원래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99로 해서 쭉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100이었는데 상태가 메롱이 돼서 떨어진 거를 다시 복구하는 거야. 다시 복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 논점이 나중에 선종으로도 넘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교종을 공부하려면 일단 문자를 알아야 되고 경전을 또 배워야 되는데 가방끈 긴 사람의 특징이 뭐든지 어렵게 만들어요. 가방끈 긴 사람이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있어 보이려고 해요. 그게 애매한 접점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애매한 접점이 있어요. 애매한 접점이 뭐냐면 쉬워 보였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띄엄띄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대가라고 소문이 날 정도까지 되면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대가라고 소문이 날 정도면 이미 간 사람이야. 젊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예체능입니다. 근데 인문학이나 뭐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게 안 돼요. 쉽게 가면 사람이 약간 날리는 듯한 느낌? 내가 그런 느낌 잘 주잖아. 날리는 듯한 느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논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문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욕을 지금도 욕을 먹지만 더 많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게 책 만들고 논문 쓰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를 해.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 이게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고스톱이 뭐냐면 피해 반란이지, 피해 반란. 교종은 미나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종이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마음 있지? 마음만 있으면 너 무식해도 관계없어. 그것만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으면 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걸 익혀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세상에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에 손을 넣어서 타는 것처럼 명확한 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확한 인지. 그거는 내가 인지 능력이 있는 한은 내가 불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빼. 하지만 불명확한 인지가 있다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했었던 노래 가사들 다 날아갔죠. 거의 대부분. 상당히 좋아했고 오랫동안 반복했지만 날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불명확한 인지들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100%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100%에서 시작했는데 가려져 있을 뿐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소를 하는데 세상에는 나이 먹다 보면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잘 알아. 진짜 그거 내가 전문가였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던 거는 사회변동폭이 느리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사회변동폭이 빠르면 저게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변의치라고 하는 거를 나머지는 가변적인 거고 이것들은 변화하는 거고 이 핵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그것만 안 변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 전지전능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면 내 본체만 잡으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본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고 그 근본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바로 잡으면 선종에서는 그걸 훨씬 더 심플하게 갑니다. 다 필요 없고요. 뭐 귀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위에는 공부해야 되고 뭐 머리 아파 이쪽은 다 필요 없고 네 마음 한 번만 되돌리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야, 그렇게 쉬운
그렇게 날로 먹는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지. 말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백성이 가장 귀하다. 국민이 가장 귀하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 맞죠?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 문제를 이제 여기서의 사실 선종에서의 최대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만 돌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어쩌라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기 때문에 다 대등 관계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재벌이든지 정치인든지 다 관계없이 다 대등 관계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다 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현실은 너는 대통령 못 되고. 그러니까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하지만 차등이 없을 수 있느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삼성이 잘 나갈 때 삼성 때문에 차등이 발생하니까 삼성을 다 국가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고 처리하자. 그러면 다 평등해지는 거 아니냐? 서울대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지. 그런 논리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만 지나면 또 재벌은 생기고 그 다음에 노숙자는 생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재벌이 노숙자보다 우월하냐? 그건 아닌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이거를 평등해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념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모든 인간은 존엄하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평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상적 차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귀족이나 평민이나 전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족 부처님이 있고 평민 부처님이 있어. 이거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살기가 되게 좋은 세계고,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는 좀 거지 같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천재가 있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도 좋아하고 힘든 데서 천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천재니까 대등 관계인가? 소말리아에서 대단한 천재가 있어. 미국에서 대단한 천재가 있어. 야, 어느 게 좋아? 그치? 그 차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종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선종이 자꾸 뭐랄까 바닥으로 깔려고 하는 약간 선종이 무료급식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종이 발전하면 차등에 대한 부분들을 균질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술이나 문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종시기가 되면 불상이나 이런 장엄들이 오히려 퇴화해요. 이해가 됩니까?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귀족주의, 예를 들면 교종 같은 경우는 차등이거든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등.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의사나 식급 공무원이나 월급을 똑같이 주면 세상이 좋은 거 아니냐. 그냥 200에 맞춥시다. 어때? 아니 그런 논리들도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평등.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골로 가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펼쳤던 방식 중에 하나야. 아니 이치적으로는 괜찮아. 그런데 차등을 둬야 사실은 절도 내가 왜 한국 불교가 발전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냐면 불교가 저런 큰 절들의 특징이 뭐냐, 공무원 구조랑 비슷해가지고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월급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다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데 들어온 순서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종의 귀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차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는 미나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광은 광, 10거짜리는 10거짜리, 5거짜리는 5거짜리, 껄짝은 껄짝이에요. 그렇게 차등을 두고 그 차등을 용인하는 거죠. 그러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거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전체를 다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뭐 반값 등록금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료급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있는 사람한테 뜯어서 없는 사람을 주는 거지, 전체가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없는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도 못 써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있는 사람이 써줘야 없는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되게 재밌는 게, 돈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잘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선불교하고 맹자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선불교하고 맹자주의 때문에.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그 평등주의입니다, 사실은. 그게 선불교하고 맹자예요. 맹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화려한 게 있고 차등이 있는 거죠. 차등이 있고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그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등주의거든요. 평등주의 하면 조선이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예요. 전체가 못 살았지. 북한 평등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있어요. 그런 평등주의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다 못 살기 때문에 불만은 생각보다 적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남한보다 북한이 행복 만족도가 높다. 행복 지수가 오히려 높다. 왜? 전체가 그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한은 비교 대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인스타나 페북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행의 강도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 이쪽이 쪽수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문자를 아는 사람보다 예전에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누구나 사람이 부처님이 되고는 싶고, 불교 시절에 부처님이 되고는 싶고, 그래서 결국 당나라 중기부터 선불교가 이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선불교가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선불교가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72년, 384년, 527년 이런 거는 교종이 들어온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라말 고려 초에 선불교가 중국에서 유행을 하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선불교가 유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선불교를 들여오신 분이, 이 선을 가장 먼저 들여오는 게 도의 스님이에요. 원적도의라고, 설악산 진전사 원적도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쭉 들여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도의 스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반을 한국 불교의 시조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 시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가지산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가지산파거든요. 가지산. 구산선문, 뭐 13산 선문,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싹 거의 다 밀리고 한 2개 정도 남아요. 그게 이제 범일국사의 사골산문. 둘 다 강원도 쪽 사람이에요. 요 사골산문과 가지산문. 근데 이제 한국 불교의 시작이 누구냐? 잘 몰라. 그런데 선종의 특징이, 교종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면 돼. 그러니까 시험 보면 된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종은 이게 참 알딸딸하다. 내가 깨달았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기꾼도 할 수 있는 거거든.
허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허경영 선생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 그렇게 주장하는 놈을 어떻게 할 거야? 깨달았대. 시험 볼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없어.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이 말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근데 한 번 생각해 보면 내가 미술의 대가야. 미술의 대가가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의 화풍이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게 판단의 문제가 벌어져요. 교종은 책을 쓴 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보여요. 근데 선종은 저 그냥 순발력하고 목소리만 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진짜 굉장히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내가 봐도 굉장히 양심적이야. 내가 딴 건 몰라도 순발력이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선의 화두 같은 식의 말을 진짜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교리가 기본 배경이 되고,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 같은 사람은 대충 떠들어도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이게 몸에 딱 붙어 있다고, 기본 딱 장착되어 있다고. 그리고 저게 불교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건 기독교 교리야, 아니면 저건 유교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분석해내. 섞여 있어도 금방금방 찾아낸다고. 그래서 교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발력 좋잖아. 대충대충 이렇게 말 받아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근데 이게 객관성의 문제를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굉장히 이건 주관해. 그래서 선불교가 나중에 이거는 미학적 판단으로 간다고. 그냥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지하냐면 앞에 깨달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승에게 인정받았느냐를 요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걸 법맥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승을 굉장히 좀 스승에게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부처님으로 여겨줍니다. 선종에서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은 법당에서 법문을 하는 거고, 원래는 교종 같은 경우는 이게 법당이면, 그러니까 이게 대웅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대웅전, 쉽게 말하면 이걸 금당, 금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웅전이에요. 이 앞에 뭐 탑이 있고, 그러면 이 뒤에 강당이 있어. 강당이. 그래서 공부는, 큰 스님 법문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불 하고 기도만 하고 끝. 왜? 이건 부처님 영역이니까. 그리고 쫄 스님들은 못 들어가. 아예. 여긴 대장급들만 들어가. 쫄 스님들은 쫄 전각으로 가야 돼. 옆에 쫄 전각으로. 다 차등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공무원이니까 임금님하고 같은 대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 돼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삼품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전회의에 못 들어가. 옛날에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못 들어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는 거고, 큰 스님이라도 부처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뒤에 강당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선불교가 되면 생사여탈권을 스승이 갖고 있는 거다. 내 권위의 생사여탈권을 스승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승을 부처님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부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부도탑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 앞에 모셔놓고 여기서 법을 설해요. 그래서 이게 법당이 되는 거예요.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제자에게도 거부권이 있어. 그리고 제자가 어느 정도 이상 머리가 크면 내가 스승을 선택할 수 있어.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 내 자식이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양자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걔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 자식으로 입적을 했어. 그런데 자식이 나중에 커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니야. 그러면 자식도 깰 수 있을걸? 불가능한가? 이런 식의 쌍방이 가능해요. 이런 식의 쌍방이 가능해.